그래서 이제 검은색이 나오겠죠. 응? 뭐라고?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그러면 이번 단의 공통 복습 내용부터 보실까? W는 어떻게 되더라? 이걸 어떻게 구하지?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 거리였어, 그치? 근데 fs가 아니라 fs 코사인 세타까지 있냐? 안 몰라. 자, 그래서 1은 이렇게 구하시고 다시 만약에 W는 F 곱하기 S라고 한다면 F는 힘이고 S는 그 힘의 방향을 이동한 거리라고 했다. 그리고 F가 지금 낚시건부터 기억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배웠지?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기는 에너지 써먹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다. 이게 아까 사이가 틀렸던 문제의 핵심 내용이다, 그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라는 얘기였고, 요걸 가지고 뭔가 중요한 걸 얻어낸 게 그럼 그 일 중에 하필이면 알짜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찾아봤더니 결국 운동이 이제 변화가 된다 라는 것까지 찾아냈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는 중력이 하늘에 마이너스랑 같다라는 논리로 포텐셜 에너지 구해내긴 했었을 거라. 사실 이번 단에 지금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것뿐이라서 두 분은 마저 처리를 할 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한 건 2분의 1 mv 제곱이다라는 공식은 요 단계에서 알아냈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한 건 요 단계에서 알아냈던 내용이다. 그래서 중위권 이하 애들이나 하듯이 저 EP하고 EK만 외우면 끝난다가 아니라고. 일반적인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거 알아봐. 아무래도. 자, 그래서 복습을 이 정도까지 하시고 계속할까? 탄성력이 작용한 개의 포텐셜 에너지 3번이네. 귀찮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놓고, 그러면 탄성을 먼저 따져야 된다. 아니, 결론 내놓고 그만하자. 포텐셜 에너지의 유일한 정의는 작용하는 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이 포텐셜의 변화를 보여주지.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 식 그대로 말로 하면 된다. 탄성력에 대한 일 하면 당연히 그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 토저의 중요한 것도 공식 그 계산도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탄성력을 몰라서 탄성력에 대한 일을 계산 못할 수 있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용수의 작용은 힘, 귀찮으니까 탄성력이라고 해놓자. 뭔가? 탄성력. 실제로 그런 건 후의 법칙이라는 건 결과는 저 후크라는 사람이 뉴턴한테 데리다가 주사가 태워먹은 그 사람이다. 자, 탄성력 중학교식으로 얘기하면 변화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
원래 모양이고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원래 과학에서는 모든 말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하는데 일단 너네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저기 변형이라는 데서 뭘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서연아? 네. 변형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에너지가 아니야 아무 때나 해야 되지. 힘이 가해져서 왜 그렇게 판단해줘? 모양이 그렇지. 모양 변형이 유일한 원인이 힘 맞나? 즉 변형이 됐다는 건 모양이 변했다는 뜻. 모양 변화의 원인이 힘이니까 변형이 됐다는 건 당연히 외부 힘이 있다는 얘기다. 즉 외부 힘이 있으니까 형태가 변했겠지. 그러니까 변형된 방향은 외부의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기에 원래 모양 이런 것도 뻔하게 알 수 있지. 원래 모양이라면 당연히 변형의 반대 또는 외부 힘과 반대 방향이다라고 한번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맞다. 글자랑 색깔이 기억나. 자, 그럼 외우는 건 질색이니까 이 변형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용수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용수철이다. 원래 길이만큼 얘를 쭉 힘을 줘서 늘리고 있을 거다. 이 상황을 제대로 생각해보죠. 자, 용수철 원래 모양, 즉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왜 이만큼 늘어났을까? 이유가 뭐지? 당연히 얘기지만 변형의 유일한 원인은 힘이라고 얘기하죠. 방금 살펴봤듯이 변형됐으니까 당연히 그 변형 방향으로 외부 힘이란 게 작용하고 있을 거다. 여기 잡아서 쭉 잡아 늘리고 있으면 내가 힘을 줘야 되겠지. 내가 주고 있는 힘이 외부 힘이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살펴볼까? 자, 이렇게 외부를 주고 있으면 더 이상 딱 잡고 있으면은 힘은 계속 들겠지? 맞나? 사나? 설명해라. 용수는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용수는 왜 더 늘어난 상태를 유지할 뿐 더 이상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지 설명해라. 다시 판단 몇 가지.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는 모양 아니면 운동 상태가 바뀐다. 지금은 이 용수에 힘을 가해서 늘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난 힘을 주고 있어. 그런데 내가 힘을 주는데 이 용수는 왜 늘어난 상태를 유지할 뿐 더 이상 모양도 안 바뀌고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지 얘기하라는 얘기다. 응? 정답인데 좀 더 크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누가 작용한다고? 힘을 바꾸는 게 용수라니까 반대 힘이랑 똑같이 용수에 작용해야 되겠지. 그리고 더 이상 모양 운동상태가 바뀌지 않는 데가 알짜임이 0이라는 뜻이니까 외부인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미스터리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맞나? 그래서 더 이상 이 용수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 미스터리한 힘을 뭐라고 부를 거야? 단능력이라고 부를 거라고. 즉 용수를 쭉 힘을 가해서 잡아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용수철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 탄성력의 성질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탄성력의 성질을 정리를 먼저 해보면
요 논리에서 뻔하게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탄성력은 외부인과 크기는 같다는 거다. 크기 자체는 같다. 그런데 두 번째, 외부인과 방향은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쓸 건 아니지만 똑같이 탄성체에 작용하니까 합해서 합력을 구할 수 있고, 응? 그래서 외부인과 합해져서 RGM 0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탄성력의 성질이다. 그러면 후계 법칙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지막 거. 이거 탐구 결과를 얻어낸 거긴 하지만 그녀의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되는 정도에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쓴 것만이 후계 법칙이다. 보통 변형 정도를 x라고 하니까 탄성력 크기, 즉 F는 X에 비례한다라는 말 할 수 있을 거고, 다시 요게 후계 법칙이다. 그럼 물리는 어차피 식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중합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 F는 당연히 변형 정도에 비례한다. 후계 법칙. 그런데 방향이 반대니까 변형 정도가 플러스 X라면 힘의 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란 얘기죠. 이걸 적당한 상수에 집어넣어서 등식으로 만들면 F는 마이너스 KX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저 F는 마이너스 KX의 형태를 가진 요거를 후계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너스라는 거, X에 비례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꽤나 중요한 식이다. 탄성력 또는 보급력이라는 게 항상 나오는 힘이라고. 자, 그래서 후계 법칙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도 보여보실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책에서는 EP라고 쓰겠지만 나는 이레스티에는 포텐셜이라고 해서 딴 거랑 헷갈리지 않게 E라고 쓴다. 혹시나 문제에서 탄성 포텐셜에 뭐지? 약자를 쓰라 하면 그냥 EP라고 써라. 문제에 쓰라면. 난 그런 거 싫어하지만. 자, 어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미 찾아놓은 것 같다. 탄성력에 대입한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 또 쓸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과 변화량은 탄성에 대한 일과 같다. 그래서 탄성력에 대해서 한 1을 마이너스 W E라고 할까? 역시 저 1은 1에서 T 얘기다.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WEE랑 똑같다고. 여기 WE는 탄성력이 아니, 마이너스 W는 탄성력에 대한 일이었다. 에이, 높아지면 다시 원만에 대한 이건 영어로 뭐라고? against against라고 했다.
당연해서 한 일. 이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돼. 라고 하기에 사실 탄성력의 성질 보니까 탄성력 무척 늘릴 건데 x가 늘어나면 f도 늘어난다. 더 늘어나면 f도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 탄성력 f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다. 자, 그럼 빨리 책에서 찾아요. 일정한 크기가 아니 일정한 크기이면 WFS로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일정하지 않은 크기의 힘은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 빨리 책에서 찾아라. 그래서 알려줘. 의미의 위치를 잡아서. 응? 뭐라고? 의미의 위치를 잡아서 빼요.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넓이? 무슨 그래프에서? 힘 변형된 길이. 네, 힘 이동거리 그래프, 즉 fs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죠? 즉 일정하지 않은 힘 이 한 일을 앞에서 다뤘던 이런 사실 요걸 구하기 위한 거다. 자,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면 사실은 적분해야지. 근데 적분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fs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S 이동거리인데 여기서 보통 X라고 할 테니까 세로축은 F 탄성력이겠죠? 아니 탄성력이 아닌 탄성력에 대한 힘이다. 지금 구해야 될 건 탄성력이 한 일이 아니라 탄성력에 대한 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건 X 요거 우리말로는 대충 늘어나는 길이라고 하죠. 길이가 이동거리죠. 자, 그럼 힘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 하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 F인데 그래프는 F의 KX의 그래프야. 설마 탄성력 공식이 뭐였다? 근데 쟤는 왜 F는 KX에 쓰지? 비례상. 상황 똑같은 지문이다.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라고 했는데 왜 그래프는 F는 KX로 그렸지? 알아냈으면 얘기해. 지금이라도. 지금 구해야 될 게 탄성력이 아니리게 탄성력에 대한 일이게 절대값? 아니. 절대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이래. 정의상 탄성력에 대한 일, 그러니까 탄소 포텐시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이 탄성력에 대한 일을 구해내야 되죠. 그러면 탄성력에 대한 일이란 게 탄성력과 크기가 방향 반대의 힘이 한 일이란 뜻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탄성력 아니다. 탄성력에 대한이라. 그래. 플러스 KX가 되는 거다. 됐어? 중요한 포인트네. 지금 구해야 될 건 탄성 포텐시ال 이제 변화량을 구할 건데 그 변화량을 구하려면 탄성력에 대한 일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성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인 힘. 즉 F-KX가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F는 KX보다 탄성력과 반대 방향의 힘이 한 일이라고. 자, 그럼 예를 들어 차처럼 할까가 아니라 그냥 하자. 자, 다른 기준에서 포텐셜 좀 빨리 가니까 믿고 한번 써볼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탄성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즉 탄성력에 대한 일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얘가 한 일일 테니까 예를 들어 얘를
x하면 값이 가지까지 0에서부터 느렸다 치자.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W1이라고. 볼까? 얘가 x라면 힘은 얼마였을 까 이때? kx가 되겠죠? 넓이 구해라. 아, 그럼 조금만 다시. 탄성 포텐셜 이제 변화량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빼면 되겠다, 그죠? 근데 바보가 아니라 처음 포텐셜 에너지, 즉 기준에서 에너지는 0으로 될 테니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12시 된다. 넓이 구해라. 얼마인데? 2분의 1 x. 그렇지, 삼각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x 곱하기 높이 kx가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쓸까? x만큼 늘렸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k x 제곱이 되신다. 이번 테스트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몰라서 못 푼 거에 답은 요거란 얘기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쓰면 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변형 정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게 스프링이 1cm 느리는 거구나. 2cm 느리는 게 4배나 더 힘들다는 뜻이다. 더 4배나 에너지 써먹어야 된다는 뜻이다. 에너지 관점에서.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여기 K는 아무 상수가 아니라 특별하게 용수의 상수로 불리는 겁니다. 아무 상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탄성 포텐셜의 공식까지 찾았으니까 여기 마지막 공식을 써놓을까? 방금 저게 정리한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도 EP라고 헷갈릴까봐 나는 EE라고 쓰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것도 대학교 기준에 얘는 그냥 K라고 쓴다. 얘는 UG라고 쓰고 얘는 UE라고 쓰고 그냥 통째로 그냥 U라고 쓸 때도 있긴 하다. 아는 약간 아니야. 나중에 대학교 가서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나 요거니까 책장 해버릴 걸 그랬나? 패스! 약자는 절대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96페이지까지 끝! 이제 남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쌤, 네? 덥지 않아요? 더울 땐 말이지 이열치열한 말이 있는데 열받게 해줄까? 어떤 거지? 난 늙어가지고 몰랐어. 2도 정도 내려볼까? 아니 3도 내려보고 중간 올리자. 오케이. 혹시 먹을 거 있으신 분? 편의점에 있어. 아니 지금 수업 중에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배가 너무 고파.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배가 고플까? 얼마나 샀어요? 밥. 그것도 반찬까지 다 주워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슬프다. 사람 혹시 엄마가 훔쳐준 간식 같은 거 없니? 뭐냐 그 있어도 안 주겠다는 표정은 큰 역학적인 표정. 근데 진짜 배고픈데? 마지막에 먹었을 때 12시 왔어. 어? 뭐 12시 왔다고? 마지막에 먹었을 때 12시 왔어. 근데 인간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거냐? 역학적인 에너지 보죠. 이것도 원흉이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책도 들게 부딪힌다잖아요. 근데 육각형의 정의도 아니고. 응? 역학적 에너지, 이건 보통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하는데 보통 약자는 1을 쓴다. 즉 당분간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대표적이다 정도로 생각해놓고 2.1이었어요. 응? 2.1이었어요. 뭐라고? 아니요. 이건 약자고 역학적 에너지 쓰기 귀찮아서 2라고 썼고 뒤에 것만 약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어떤 개가 가진 운동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당연한 얘기라서 대충 이렇게 썼다. 그보다 운동에서 공식이 뭐였더라? 이건 맞다. 그러니까 개가 가진 운동의 진포너는 2분의 1 mv 제곱일 거고 이 p는 얼마죠? mgh인가? 그 이유가 뭐지? 포텐셜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포텐셜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탄성이 있다면 이것까지 추가, 그리고 전기장이 자기장이 있다면 얘도 추가, 전기장이 있다면 얘까지 추가, 기타 등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사실 특정 류의 힘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한 가지가 아니다. 얘도 전부 다가 포텐셜 에너지다라는 거. 그 중에 배운 것 둘밖에 없으니까 두 개는 전부 다 없애요. 아, 다음까지 나오겠네. 이 정도까지 나와주죠. 즉 포텐셜의 종류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꽤 많다. 잊어버리지 마라. 자, 그럼 첫 번째 운동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 예를 지금 들어서 뭐하게?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다르게 중요하죠. 중력장 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증명을 하죠. 중력장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다. 당연히 과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남들이 맞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처럼 증명을 하고 맞다고 웃기는 게 맞다. 아무도 못 때리게. 자, 그래서 여기 지면 그리고 늘 그렇듯이 지면을 역학적인 기준으로 잡자. 중력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질량 m의 물체가 슉 하고 낙하할 때 바로까지 내려 왔다 치자. 각각에서 에너지가 위치에 관계없이 똑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될 테니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E1, 여기는 E2, 여기는 E0. 그냥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E0과 E1이 같고 E1과 E2가 이미 위치에서 같다는 걸 증명하면 모든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겠지만 당연히 얘 증명은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게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물리에서 그냥 E1하고 E2가 똑같다는 걸 그만 증명하자.
아까 E1일 때 높이는 H1, E2의 높이는 H2라고 하고 H1과 H2가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모든 점에서 에너지가 똑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중력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G. 그럼 진짜로 증명을 시작해 보실까요? 하기 싫다. 사나 혹시 칠판 자동으로 지워주는 로봇 만들 생각 없냐? 듣고 있어. 이랬어. 아니야. 칠판 자동으로 지워주는 로봇 좀 만들어 달라고. 아니야, 잘못했어. 그냥 칼 방해되니까 얘도 지우자. 자, 그러면은 이왕 한번 불러볼래. 천호피에서 운동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V 1의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mg h1일 거다. E2는 마찬가지 2분의 1 진열되어놓고 V2의 손으로 움직이니까 2분의 M2의 제곱 더하기 mg h2가 될 거다. 수학은 너네가 나보다 더 잘할 테니까. E1과 E2가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E1과 E2가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V1과 V2 같고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 두 숫자, 두 값 A와 B가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각이요? 두 값, 아 결과 같아. 값이라고 했는데 아 문자로 된 식이 됐든 뭐가 됐든 A와 B가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나, 앞에서요. 너 4년한테 물었는데. 네, 그렇죠. 빼서 0이 된다면요. 만약에 둘이 뺐는데 빵이 나온다면 당연하게 둘은 같은 값이 될 거야. 자, 그럼 심심하니까 계산해볼까? 2-2가 진짜 0이 되는지는 2분의 1 m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합쳐가고 싶죠? 일단 참자 플러스 mg h1 마이너스 h2가 되겠네. 얘가 빵이다 라는 걸 증명하면 끝이다. 근데 증명하니까 뭔가 막막한데? 그래서 앞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 H1에서 H2까지 G가 가속도를 움직일 때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다. 그럼 변이 H1-H2라는 걸 알고 가속도를 알고 속도의 차이가 궁금하다. 등가속도는 몇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당연히 세 번째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이 어떻게 생긴 것 같으냐면 EA 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겨버린 거지. 이렇게 맞춰서 숫자를 써먹으면 되겠죠. 불러라. 2는 똑같이 이거고 A 가속도 얼마인데? G다 그지? 변이는 얼마지? 이만큼 변했다 그지? 그럼 앞에 건 나중 속도니까 나중 속도 V2 제곱이지? 얘는 V1의 제곱이 되겠네. 와, 겹쳤으니까 못 알아보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해놓고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집어넣을 거거든. H1-H2로 정리할 거. 그럼 얘는 2제곱은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겠네. 얘를 일단 집어넣자. 그러면 E1 마이너스 E2는 2분의 1 M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플러스 mg H1 마이너스 H2 대신 2g 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겠네.
G 날려. 그리고 2분의 1에서 적당히 정리하니까 2분의 1 n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뒤건 플러스 2분의 1 m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네. 얼마하게 보다시피 이같이 즉 뭘 한 거냐면 이온하고 이 두 빼고 등가스동 공식대로 H1과 H1 마이너스 H2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0이 나오네. 자, 그 얘기는 2B의 높이인 H1과 H2에서 이 1과 이 2가 같다는 뜻이다. 다시 2B의 높이에서 즉 이온하고 이틀 정할 때 H1과 H2가 특별한 높이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정한 높이지.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는 과정 전체에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걸 증명했다. 그럼 이렇게 증명이 됐으면 이때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내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물리 1이 아니라 물리 2 정도 개념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책에는 없지만 요거까지 필기할 게 필요해. 혹시 별로 그냥 단순 증명인데 뭐. 책에 그래 이거 써놓은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소리 하지 마시고 참고 아무 때나 성립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증명. 자,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정했듯이 운동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다. 시작은 아주 멋지게 할까? 만약에 말이죠. 물체계에 작용하는 힘들이 보존력 FC라고 하죠. 뿐이라면 당연히 요게 성립하거든. WNS는 WC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 즉 보존력들이 한이 알짜이 될 거란 얘기야. 이게 작은 힘 보존력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거 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럼 계속 나가자. 정의에 따라서 1. 운동연시 정리. 운동연시의 변화량은 알짜이 하늘과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보존력에 대한 이유가 같다. 이거 앞에 쓴 거 이거 두 개 그대로 쓴 거나 여기서 그냥 보존력이 중력이 있을 뿐이고 탄성 에너지 누가 정하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WE였을 뿐이다. 그런 것들이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얘 둘이 당연하게 얘가 1 운동의 정의로 사실상 운동의 정의고 얘는 포텐셜 에너지 정의였다. 근데 요 관계 있으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 W네. 미친 척하고 가해본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오죠? 이 K 플러스 P가 0이 나오죠. 저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즉 온도인식 변화인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하면 0이다. 즉 총량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저 측면 때문에 사실 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할 때 조건이 있다. 즉 보존음만 작용할 때라면은 당연하게 정의에 따라 정의서 놓고 더해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보존력뿐일 때 또는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영어부터 하셨을까? 물체에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단순하게 비보존력이 없을 때라고 해도 된다. 또는 보존력만 작용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답니다. 그럼 아직 비보존력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을 거니까 예로 먼저 들면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힘은 마찰력이다. 그리고 공기 저항이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는데 이렇게 배운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공부하면서 외우기 좋아하는 애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나구나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훨씬 중요하지. 즉 마찰이 공기 저항 없을 때 또는 비보존력이 없을 때 또는 보존력만 작용할 때 라는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먹지 말라는 얘기다. 자, 그다음 97페이지에 남은 부분이 탄성력이 잘못된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책에서 보존된다는 걸 가정하고 이렇다라고 보는 것뿐이지 증명한 적 없다. 그래서 이거 탄성력이 작용할 때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지금이 아니라 일단 수학적으로는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조함수를 잘 다룰 수 있을 때, 특히 걔들의 미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리 2 배울 때는 제대로 증명하고 지금은 그냥 탄성력이 작용할 때 우리는 탄성 에너지의 변화수 비슷한 게 성립한다 정도를 하고 패스하자. 증명할 게 없으니까 패스다.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나랑 똑같이 증명했네? 웬일이야? 대충 하셔야 하더만. 근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다시 체크하고 약 2분 30분 정도 쉬었다가 하자. 누가 나만 갈 거야? 어딘지.
생각이다. 나쁘다. 이거 정리가 쉬면 되겠네. 자, 그래서 98페이지의 내용 아마도 시형태 보니까 내용과 똑같아 보이니까 잠깐 보실까요? 이야, 보존력 옆에 있네. 이거 먼저 읽을까? 보존력? 자,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 잠깐 옆에 동그라미 치자. 뭐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요? 보존력의 대표적인 게 중력, 만유력, 탄성력, 정기력이라고 했다, 그죠? 얘들은 중력이 아닌 탄성이 아닌 이런 것들이 물체 운동력과 관계없이 처음하고 나중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처럼 얘기할 수 있지. A에서 B를 갖다가 다시 A로 되돌아갔을 때 운동성이 똑같다면은 이때 얘들 중력, 탄성, 정기력 같은 보존력이 한 일은 빵이 된다. 즉 임의의 운동 경로, 임의의 운동 경로 운동한 다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그 힘이 한 일이 빵이면 보존력이라고 정의한다고.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 내년 정확하게 정의할 거다. 내년에 물리투에서는. 그래서 보존력만 받은 운동한 물체의 역학제한이 보존된다. 그 얘기는 원래도 되돌아오지 않는 역학제한이 보존된다. 이렇게 역학제한이니까 보존되니까 이 힘들을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거다. 즉 보존력이라고 하는 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 비보존력은 뒤에 있을 건데 그건 일단 냅두자. 그 다음 보존력 밑에 한 줄만 더 써놓자. 보존력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보존력마다 보존력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그게 지금 배운 게 포텐셜이가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이니까 중력하고 탄성력이 보존력이다 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거꾸로 가는 거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만유형의 포텐셜, 물리2에서 배운다. 그 다음 전기력의 포텐셜 대학교 과정에서 배울 거야.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존력이다 라는 얘기. 아마 지금 그 중학교 정도의 포텐셜 에너지만 이해하고 있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힘이 보존력이다 라고 거꾸로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역학제의 보존 법칙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력의 탄성력은 이러는데 얘들이 보존력이지. 그래서 보존력이 한 1은 물체 운동과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하고 나중 위치에만 관여된다. 그래서 얘만 받아가지고 위치만 싹 바뀌었다면 그 개의 포텐셜을 감소한다고. 즉 포텐셜 그 1번이 사실은 요거지? 요거. 즉 이게 사실은 포텐셜의 제 정의에 해당해. 아 아니네. 1번 아 그렇지 1번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운동의 정의 얘지. 여기서 볼까? 요거 해당한다 그치? 네. 그런데 이 W라고 하는 게 결국 보존력뿐이라면 중력뿐이라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W가 똑같지? 네, 그래서 결국 이 K하고 이 P, 즉 운동의 이제 변화가 탄성 포텐셜의 변화를 합하면 0이 된다. 조건이 있었다. 저 W가 중력이나 탄성력의 한일 또는 중력이나 탄성에 대한 일이어야 된다. 역학제는 이제 나오네. 자, 그래서 역학제는 운동에너지고 포텐셜이 합이 역학제 에너지라고 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포텐셜 에너지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다. 나머지 다 동시에 공유해야겠다. 문제에 따라서는 동시에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역학제 에너지 보는 법칙. 그래서 EK 플러스 EP가 일정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줄은 여기 보는 거. 주요 물체가 에너지가 출이 없는 고립계에선 당연한 얘기니까 그 뒤에 중력의 탄성력 같은 힘만 받으면 미출자. 즉 보존력만 받으면서 일을 할 때 물체가 움직일 때 역학전력이 보존되는 뜻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보존력이 아닌 힘이 하나가 끼어 있으면 역학전력이 보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적용이라고 하는데 만약 문제에서 조건대로 보존력만 작용한다 라는 조건 줬으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처음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 또는 알고 있는 점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보시면 무조건 풀리게 돼 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손만 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굉장히 쉽게. 그럼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무조건 쉽게 풀리니까 손만 대면 쉽게 풀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의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 하면 그냥 겉보기에 엄청 어려워 보이게 만들어서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거다. 즉 괜히 지레 짐작으로 어렵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풀려고 만들게 생각하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쫄지만 않고 풀면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래서 예제를 내줄게. 자, 중력가속도는 9.8 m/s 제곱을 하자. 그래야 숫자가 이쁘게 나오거든. 자,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 못 걸어놓고 줄 20m짜리 줄을 달아놓을 거야. 질량 모르겠다. 이렇게 달아놓고 공을 가만히 놓으면 이놈의 공은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움직여서 내려오다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속도가 최대가 될 거야. 근데 그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바닥부터 5m 높이 위에 못을 달아놨다. 그럼 여기에서 줄이 못에 걸려가지고 탱 하고 돌아가지고 원동을 슉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이때 속도가 얼마인지 구해라. 이게 이거 문제. 마찬가지 분계정은 다 무시한다. 2번 마찬가지 중력가속 9.8 스키장에서 점프를 하는데 제일 낮은 점을 기준으로 스키 점프대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는 40m. 이 40m 높이에서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쭉 점프를 할 건데 마찰을 무시하고 공과 색깔 굴렸더니 공이 쭉 따면서 점프대에서 평 점프를 했는데 이 공이 슉 하고 평수로 날아가서 최고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0m 높이, 요 면에서부터 30m 높이까지 올라가서 떨어질 거다. 이 30m 높이를 지날 때 이 공의 속력이 얼마인지 구해라. 그게 두 문제라. 일단 1번부터 풀어보실까? 혹시 답 나오실 분? 아, 높아시네. 이 공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린 다음 여기서 작은 건 휙 돌아간다. 이번 답 구하신 분? 아무튼 힘들 건데. 자, 힌트를 줄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워낙에 간단해서 뭐게 뭐야 모든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지. 공기정 마찰을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워낙에 풀이가 단순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단순함을 복잡한 척 분위기에서 숨기는 것뿐이다. 지금 매우 쉬운 문제는 사실. 혹시 답 구하신 분? 쉬워요. 쉽죠? 그러면 딱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숫자가 조금 이상하게 되지만 뭐 그럴 수 있죠. 요즘 9.8. 땡.
남성아 보이다? 난 모른다. 어떻게 풀어? 아우. 네. 39점 얼마라고? 2. 에너지로 풀어야 되는데 혹시 등가스통 등에 집어넣었나? 루트 들어와요. 모른다. 어, 3분. 문제는 혹시 숫자가 세 자리 숫자가 들어갔나? 네. 그 숫자의 정체는 뭔지 잘 생각해봐. 정체요. 혹시 190 얼마 나왔냐? 아니요. 그럼 392 나왔어요. 어? 뭐가 있는 그게 196 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하다 답이 이상하게 그렇게 맞췄지? 자, 그래서 열심히 잘 그려보면 돼. 자, 그러면 풀어볼까? 자, 이 파란 경로에서 어디에서 역할 수행이 제일 클까? 어디가 똑같이.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데하고 모든 조건 다르고 있는 게 똑같겠네. 지금 여기 아니고 그냥 역할자니까 똑같다고 놓고는 무조건 풀린다고. 문제다. 뭐 곡선경로, 뭐 반점 장면 이딴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어차피 다 똑같다. 뭐 하려고? 그럼 이 점에서 역할자는지 볼까? 질량을 넣었으니까 질량을 이렇게 M이라고 두죠. 어차피 날아갈 거다. 자, 그럼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하고 처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합이 여기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합이랑 똑같은 건데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빵이지. 그럼 처음에 있던 위치 에너지 뿐이겠네. MGH 지도 9.8을 줬으니까 다 쓰자. M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는 뭐인 거야? 20m지. 는 나중에는 M 곱하기 9.8 곱하기 어차피 높이는 10m지. 5m. 그리고 그거 말고 운동 에너지도 있다. 지금 문제에서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근데 타에서도 다 M 날아가네. 이런 미지수는 V제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풀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잠깐 이부분 좀 이항하면은 9.8 곱하기 20-10 아니 곱하기 2는 넘기자. 이게 V제곱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고 계산은 얼마죠? 98 곱하기니까 인데 이거의 정체가 사실은 그래서 답은 14m/s. 왜? 교재 잘못 썼나? 아니 이분이 잘못 처리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처음하고 나중에 같다라는 조건을 놓으면 풀리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실까? 시간은 2초 준다. 뭐라고? 답 얼마? 답 얼마? 2초 준다고 했잖아. 사연아? 풀고 있어. 왜 풀고 있어? 풀면 안 돼요. 풀어도 돼. 네 인생인데 네 맘이지. 자, 풀 때 생각하고 풀어. 14. 생각했네. 의도가 뭔지 알겠나? 저 두 문제 똑같은 문제야.
지금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힌트가 이렇게 달라 보여서 사실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지. 왜냐고 얘하고 말해서 그랬어. 왜 얘하고 위치하는 감속은 10m만큼 떨어진 거죠? 얘도 10m만큼 떨어진 거잖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선이가 계산이가 19, 14라고 대답한 이유는 식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해되냐? 이거 푸는 거 자유라고? 네 인생인데? 그래서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고 손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2초 안에 대답하라는 거였다. 그래서 과학 문제 풀이는 무조건 생각이 우선이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본질을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어차피 풀이는 모든 점의 역학점이 똑같다는 걸로 다 풀리게 돼 있다. 그래서 괜히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쫄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다.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란 말로 할 건데, 자 이번엔 제목이 역학점이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였지. 복습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역학점에너지가 언제 보존됐어? 사나?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되지? 역학점이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심판 아직 눈 뜨고 살아있지 않는 어디 갔지? 왜 일어나 죽고 일찍었지? 미안하다, 시간이 죽었다 이미. 응? 중학교 수준은 훌륭하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해봐. 마찰이 없을 때 말고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 마찰력이 대표적인 비보존력이니까 비보존력이 없을 때라고 해도 된다. 또는 보존만 작용할 때라고 해도 된다. 그럼 이제 다시 이거 페이지 넘어가고 역학점이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뻔하지. 어떨 때가? 그놈이 마찰력이 존재할 때, 업그레이드하면 비보존력이 존재할 때 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한번 뭔가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작용할 때 개의 역학적 변화,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밑에 쫙 봐놓고 뭐라고 쓸 거다? 마찰이나 공기저항은 뭐라고 부른다? 비보존력이라고 한다, 그지? 참, 그래서 읽기 전에 옆에 보니까 비보존이 눈 뜨고 살아있네. 읽어볼까? 또 그렇지, 공기저항이나 마찰력 같은 힘을 말한다. 방금 쓴 대로 비보존력이라고. 얘들은 물체 운동에 따라 해준이 달라진다. 얘가 중력장에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플러스 mgh,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mgh라 그럼 0이 되는데,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하니까 마찰력 앞으로 가도 마이너스 fs, 뒤로 올 때도 마이너스 fs지. 0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해준이 달라지는 힘이 비보존력, 즉 원래대로 되돌아서 그 힘이 한일이 0이 안 된다는 얘기다. 네, 어쨌든 이게 비보존력.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비보존력은 대표적인 공기저항 마찰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역학전시가 비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 경우나 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꽤 괜찮아. 마찰이 공기저항 없을 때. 유식학적 티내고 싶으면 비보존력 없을 때라고 해도 된다. 더 맞는 말이니까. 자, 어쨌든 이럴 때는 역학전시는 보존이 안 된다. 그럼 못 구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그지? 밑에처럼 일을 하면 비보존력이 있으면은 운동해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보존력이 없으면 떠면 델타 EK가 됐었지. 근데 비보존력이 있으면은 EK, 즉 운동에지 변화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열에너지 등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역학전시는 보존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역학전시 보존 얘기했듯이 둘이 딱 더하면은 EK 플러스 EP의 합이 0이 안 되지. 여기까지 포함해야 0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역학전시는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그다음 역학전시가 보존되지 않는 예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공기저항 있을 때 생각하면 뻔한 얘기인데, 예를 든 건 첫 번째, 구름에서 낙하하는 빗방울이
지면 근처까지 왔을 때도 속력이 충분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자, 보통 밑방향 낙하한 최소 높이는 대략 1km 정도 위다. 즉 구름의 비올 때 구름의 최소 높이가 1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후딱 계산해볼까? 1k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면은 속력은 V는 V제곱 플러스 AT에서 A가 G가 10 정도일까? 아니야, 그냥 세마티 공식 맞자. 2 곱하기 G 곱하기 1km 하면은 V제곱 나오지. 그럼 V제곱은 루트 2만 정도가 될 거다. 루트 2만은 루트 2 곱하기 100m/s, 즉 대략 141m/s 정도가 되겠지. 즉 1km 높이에서만 낙하하더라도 빛방의 속도는 초속 140m 정도가 된다는 얘기다. 감이 안 잡히지? 140m/s. 소총으로 총알 쏘면 그 속도가 대략 50m/s다. 즉 총알보다 한 3배 빠르다는 얘기야. 물론 그 정도의 빛방을 맞으면 머리가 뚫린다. 그런데 왜 도대체 비 맞아 죽은 사람은 볼 수가 없을까? 절대 그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물체의 속도는 거기다. 그래서 구름이 있고 그래서 빗방울이 낙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중력만 받겠지. 그래서 속력이 빨라졌다 치자. 그럼 속력이 빨라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기 저항도 커진다는 얘기야. mg는 원래 그대로인데 문제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 저항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가속도가 그만큼 빨라지지 못하겠지. 그럼 빗방울이 충분히 빨라졌을 때 구체적으로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공기 저항도 충분히 커져가지고 네가 물 뜯길 때 RGM이 0이 돼. 그럼 이 속도 이상으로는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km 떨어져서 바닥에 오니까 당연히 등가 속도가 처음부터 계속 빨라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빨라지다 만 정도가 된다는 얘기. 이거는 직접 풀어줄 수도 있긴 한데 대학교 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얘기하면 이 빗방울의 속도는 시간이 지날 때 처음에는 등가 수문처럼 빨리 빨라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RGM이 줄어드니까 가속도가 감소했다가 나중에 가면 가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가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가속도가 없는 RGM이 빠른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때 속도가 VT다. 즉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는 게 아니라 공기 저항이 결과로 속도가 보통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매우 심심해서 이걸 직접 계산해본 사람의 결과에 따르면 구름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지 딱 5m 정도만 떨어지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즉 빗방울의 속도는 5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질 때 등가스 운동하는 정도밖에 속도가 증가 안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10m/s 정도. 그래서 빗방울 맞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다. 약간만 더 요것도 보자. 여기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쓰면 2분의 1 공기 저항 계수 유체의 밀도 유연한 면적 그 다음 속도의 1에서 2승 정도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분산을 한다. 특정산수 B 곱하기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럼 여기 조건에 도달했을 때는 사실 무조건이지. 밑에 와주면 mg하고 bv가 크기가 같고 방이 반대라는 얘기. 그 얘기는 만약에 공기 저항이 bv라는 식으로 주어진다면 빨라질 수 있는 최저 속도는 사실 b분의 mg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기왕에 종단 속도가 나온 김에 저는 계산되는데 지금 몰라도 돼.
밑에 그래프가 왜 나왔다라고 하는 거면 그리고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총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는 거 그리고 나중에 가속도가 빵이 된다는 거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더 쓸데없는 얘기. 진장같이 줄의 매달을 흔들어 놓으면 어차피 계속 이동하지 않고 언젠가 멈춘다. 왜냐고? 줄에 마찰이 있고 그보다 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는 보존 안 된다. 그 다음 운동에서 공처럼 굴러가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 왜? 아무 일도 안 해서가 아니라 마찰력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는 그 마찰력이 1을 했으니까 마찰력이 있었다는 뜻이네. 마찰력의 대표적인 비보존력이니까 역학제하심 감소하는 게 맞지. 자, 해서 이거 다 하는 얘기고 넘어가서 숙제를 내기 전에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99페이지에 구석탱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지? 역학제는 항상 보존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비보존력이 없을 때만 적용했지? 성립했지?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범위는 언제나 보존이 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읽어볼까? 역학적 보존 법칙. 비보존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존되지 않고 생겨난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나 기타 등등의 모든 에너지를 싹이 못한다 보면 어쨌든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얘기다.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렇게 말만 했는데 증명은 생각보다 어려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과거나 미래나 지금이나 역학 법칙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른바 윤리 법칙의 시간 대칭성으로 증명할 수 있긴 한데 지금 보면 한참 넘어가니까 일단 패스. 어쨌든 에너지는 보존된다 정도로. 그렇다면 이제 진짜 숙제 웹사에서 111까지 난 몰라. 주는 소리 안 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쉬워. 쫄지만 않으면. 자, 그 다음 6분 정도 남았네. 열과 연력학 과정. 지금까지 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완전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앞부분은 정말로 쓸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하는 거라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 열과 연력학 과정의 첫 번째 온도, 그래서 1온도, 1온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게? temperature. 그래서 약자는 T 또는 라지 T를 쓸 거야. 어차피 평가치 않은 뜻이다. 자, 그래서 지금 온도부터 11을 걸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 얘기할까? 책을 좀 까고 싶어서 초딩한테 온도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초딩의 베스트 답변은 이 정도일 거다. 물체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물론 여기 온도도 크게 정의되어 있겠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대답한 거야. 뜨겁다 또는 차갑다 라고 하는 게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뜨거운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틀렸다. 마찬가지 차가운 게 온도가 낮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틀렸다. 중학교 내용 중에 배운 걸로 얘기하자면은 10건 온도가 대기권 중에 제일 높은 게 많은데 그 10건에 올라가면 다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는다.
온도가 높은데 엄청 춥다는 얘기다. 참, 그래서 뜨겁다 차갑다 라고 하는 게 왜 비과학적인지 얘기해 줄게. 여기에 0도씨 얼음물이 준비하자. 얼음도 있는 거. 여기에는 50도씨 조금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자. 뜨거울 정도로. 한 손은 50도씨, 한 손은 0도씨에 풍경바틀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물을 처음 넣었을 땐 온도가 나중에 차갑고 뜨거운 게 온도가 높으면 뜨겁다고 느끼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두 손을 동시에 36.5도 정도, 즉 체온 정도의 물로 동시에 옮겨볼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면 뜨거운 물에 있던 손은 오 시원해 라고 느끼고 차가운 물에 있던 손은 아 따뜻해 라고 느낀다. 즉 똑같은 온도인데 한 손은 뜨겁고 한 손은 차갑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고 생각하는 게 온도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같은 온도에서 다르게 느끼는 거. 그래서 느낌에 불과한 뜨겁다 차갑다 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값을 주고 있는 과학 물리에서 척도로 쓸 리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뜨겁다 차갑다 라고 하면 피부가 느끼는 온도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 온도 자체가 아니라. 자, 그래서 초딩 전에 피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쓰지 말자. 물론 얘기가 줘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다시 강조한다. 온도는 원래 근본적으로 뜨겁다 차갑다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야. 진짜 아무 관계 없진 않지만. 자, 그럼 중등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만 지났으면 중등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는 입장 운동에서 이렇게 배우지. 온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다? 입자의 운동이 빠르다는 거 알지? 자, 그게 온도가 높다는 거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낮다는 거 입자 운동이 좀 느리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자, 그럼 지금 조금 이따가 배울 고딩 정의. 근데 뭐냐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기왕 내친 김에 대리는 아예 이렇게 정해야지.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곱하기 90만 살수 곱하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중요한 건 어쨌든 온도하고 운동 에너지가 진짜 비례한다는 거죠. 지금 얘기했을 뿐.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중딩 때 온도를 정의할 때 운동, 입자 운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고딩 때도 마찬가지, 대딩 때도 마찬가지죠. 초딩 때 빼고 그지.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건 요 정도로 얘기하자.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자, 그럼 그 다음 온도 책에 쓰는 그놈의 온도. 금방 꺼낼 거니까 제목을 바꿔서 쓸 거예요. 일단 섭씨 온도부터 너네가 쓰는 온도지. 온도는 한자 뜻이 따뜻한 정도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앞에 섭씨는 뭘까? 이 온도에 정의한 사람의 성씨가 섭씨라서 그렇다. 즉 섭씨 아저씨가 정의한 온도란 뜻이다. 그럼 섭씨가 있냐고?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정한 온도인데 저 셀시우스라는 게 발음이 중문 음들이 안 돼서 뭐라고 불렀다? 섭씨라고 불렀다. 그래서 셀시우스 디그리 섭씨 온도 셀시우스라는 인간이 정했다 정도로 해놓고 요거 한번 영어로 읽어볼래? 우리 물론 32시인데 뭐라고?
뒤에 못 들었네. 30 degree. 그 다음 C? 아니. 그럼 sorry. 30 degree 끝? 30 degree 셀시우스라고 부릅니다. 저 C는 저기 셀시우스 주문이다. celsius.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온도면 대충 50 파렌하이트 정도. 이것도 뭐라고 해요? 50 degree 파렌하이트라고 얘기한다. 자, 어쨌든 이놈 이름이 이거. 얘는 이상한 나라만 쓴 거니까 그러려니 하자. 자, 이 온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하면 보통은 고체나 액체의 열팽창이거든. 얘는 뭘 이용했냐면 액체의 열팽창 중에 선팽창을 이용한다. 이 선팽창 정도의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놓고 푸는 거지. 사실 별로 신기한 게 아닌 게 온도계라고 하는 거에 구분 보면 에탄올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아주 가능선이 쭉 올라가지. 이때 액체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잘 보면 선팽창이야. 즉 지금 쓰고 있는 온도계랑 똑같은 원리를 썼다는 얘기다. 그럼 그 선팽창 이용할 때 기준이 필요할 건데 기준은 뭐였냐면은 일기압하에서 물의 어느 점을 만만한 숫자인 0도 C로 정하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 C라고 했다는 얘기다. 즉 이딴 식으로 가능선 쭉 만들어서 뽑아보니까 여기에서 얼었고 여기에서 얼었고 여기에서 끓었다. 그럼 여기가 0도 C, 여기 100도 C라고 이런 백등분 내면 되는 거다. 즉 물의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의 간격을 백등분해서 쓰는 게 섭씨 온도다라는 얘기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일단 백등분. 자, 그 얘기는 자나 일기압하에서 물을 끓였다면 물이 끓었다. 물은 약 100도에서 끓는 건가? 정확히 100도에서 끓는 건가? 물이 끓는 걸 정의로 했으니까 걔가 정확히 100도다. 왠지 약하면 안전할 것 같지? 근데 정의, 즉 물이 어느 정도 끓는 점을 0도씨, 100도씨로 정했다는 건 만약에 물이 어느 점이 0도씨 정확하게, 물이 끓는 점은 100도씨 정확하게. 표정이 왜 그래? 시간 많이 오버됐다 이거지? 아니야, 2분만 2분? 아이씨, 80도까지 가고 싶은데. 가자. 시간이 안 되겠다. 좀 길다. 여기까지 하자. 맞나? 피곤한 시간 맨날 헷갈리지. 네. 오늘 너네가 이득봤다. 예쁘게 시작했으니까. 이득이고 소리.